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유치원 선생님을 한 세월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네요. 중간에 비록 일을 놓은 적도 있지만요.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죠. 저는 어른의 보호와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여지껏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세상에 하나뿐인 남편을 잃고 정신이 없을 때 소중한 제 아들을 잃을 뻔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을 볼 때면 가끔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치가 떨리고는 합니다. 남편을 잃자마자 아들까지 남의 손에 잃을 뻔했던 당시에는 정말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괴로웠네요. 사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아이한테는 남은 아니죠. 바로 저희 시부모였던 사람들이 제 아들을 납치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려올 정도입니다. 세월이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슴이 쿵쾅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드는 걸 보면 사람이 받은 충격과 상처는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가끔씩 자다가도 잠꼬대를 하면서 벌떡 일어나고는 합니다. 내 아들 내놔! 이 나쁜 놈들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도 괴롭네요. 어디서 보니까 자기가 겪은 일을 글로 써내려가 보면 조금은 남아있는 감정이 해소된다고 하던데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꿈이 없던 아이였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은 하나 둘씩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쪽에서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꽤 되어서 사실 돈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랐고 가끔은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자상하고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시기는 했지만 부모님만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또래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투정을 부릴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나 동생 하나 낳아주면 안 돼? 우리 유정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엄마가 어떻게 또 애를 낳아? 유정이 외로워서 그래? 응, 내 친구들은 다 언니, 오빠, 동생이 있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나만 없으니까 가끔 외롭고 섭섭해. 아휴, 엄마가 우리 유정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서 미안하네. 유정아,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랑 보육원 봉사 한번 같이 나갈래? 엄마 아빠가 보육원 봉사를 다녀?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보육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부금을 보내시고 1년에 한두 번은 봉사활동을 다니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부모님이 기부를 하고 계시는 보육원에 봉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갓난아이부터 제 또래의 아이까지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제가 투정을 부렸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그곳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수학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유치원 교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가르쳐 줄 거예요? 저번에 읽은 동화책 정말 재밌었어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야? 나는 그냥 언니 누난데?
아니야. 우리 구구단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주는데 선생님이지.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해주니까 어쩐지 기분이 우쭐해지고 흥미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유치원 교사를 목표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땅한 꿈을 찾지 못했던 저를 걱정하시던 부모님도 제가 진로를 결정하자 반겨하시며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통학하기가 힘들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원하던 공부를 시작하니까 더 열의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우리 유정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 저 이 일이 정말 재밌고 책임감도 느껴요. 잘하고 싶어요. 그래, 근데 이제는 우리 가까운 데서 살면 안 될까? 엄마, 우리 딸 자주 못 보니까 너무 적적하다. 너희 아빠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어디에서 제 일자리를 찾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에서는 차로 30분 정도 거리가 있기는 했지만 신도시에 유치원생들도 많은 지역으로 혼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내는 곳에도 작은 세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외톨이처럼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다른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구박하더라고요. 너는 입이 없니? 친구들한테 먼저 놀자고 해. 하나만 하는 애는 없다는데 얘는 반찬 투정도 심한 애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아이한테 막말을 하는 선생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은 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제 방식대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유치원 선생님 생활에 적응을 하며 살던 어느 날 유치원 시설 관리를 하는 제 또래 공무원 남자가 저희 유치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누구시죠? 예, 저 그 구청에서 교육시설 관리 담당하는 한용석입니다. 오늘 점검하는 날이라서요. 아, 맞다. 듣기는 했는데 들어오세요. 제 또래로 보이던 그 남자는 저를 보고 계속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고 왜 그런가 싶어서 저도 그 사람을 흘깃흘깃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치원 시설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가기 전에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왜요? 아니,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연락처가 필요해서요. 아, 네.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저에게 첫눈에 반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바로 연락이 와서 고백을 해왔습니다. 유정씨,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런 적도 처음인데 유정씨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냥 친구처럼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요? 네?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이런 제 감정이 당황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순수한 진심이 느껴져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면서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2년이 가까운 연애 기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며 응원해주고 든든했던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0이었고
남편 나이가 32이었어요. 그 시절로 치면 결혼 정년기가 조금 지나서 간당간당할 무렵이었네요. 청혼을 받고 저는 바로 시부모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남편만 봤을 때 좋은 분들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과는 달랐어요. 저를 아래 위로 훑으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용석이 낳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 용석이가 위로 누나가 셋이거든? 아들 낳으려고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근데 아가씨는 몸도 여리여리한 게 애나 잘 낳으려나 모르겠네. 유치원 교사라면서 직업도 변변치 않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남편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 사람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요. 으이구,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팔불출로 키우지 않았는데. 남자가 말이야, 여자 치맛자락 붙들고 그러면 안 돼. 그나저나 외동딸이라며? 부모님은 뭘 하시나? 시부모님의 무시하는 말투를 들으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와는 다르게 제 부모님 자랑을 좀 했네요. 저희 부모님은 펜션이랑 카페 운영하고 계세요. 서울에 건물도 소유하고 계시고 지금 저 혼자 사는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거든요. 그것도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시부모의 반응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어머, 그럼 외동딸이니까 그 재산 다 물려받겠네? 잘됐다. 신혼집도 거기서 하면 되겠네. 시장하지 않아요? 내가 금방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에요. 지금 속이 별로 안 좋아서요. 그래. 그래도 잘 먹어야지. 우리 며느리가 너무 말라서 걱정이네. 단박에 저를 며느리라고 호칭을 바꿔서 말해주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에게 대신 사과를 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아무튼 시부모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시부모와 평생 사는 건 아니니까 저는 욕심 없이 믿음직스러운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어요. 남편은 나이차가 꽤 나는 누나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누나와는 10살 차이가, 누나들끼리는 2살씩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내 누나와는 6살 차이가 났죠. 누나들은 다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첫째 누나가 중국에 일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정착해서 결혼을 해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둘째, 셋째 아가씨는 결혼 전에 미리 봤는데 남편처럼 심성이 고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에 처음 본 첫째 누나는 다른 누나들과는 달랐어요. 인상부터 표독하게 생겨서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용석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려나 했는데 뭐 그렇게 예쁘다더니 그렇지도 않네. 요리는 좀 할 줄 알아? 요리 좋아해요. 우리 용석이 한 끼도 굶기지 말고 잘해. 괜히 가짜는 일한다면서 소홀하지 말고. 아들은 꼭 낳아야 되는 거 알지? 그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옳게 될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다 싶었어요. 그래도 좋은 날이라서 꼭 참았습니다. 솔직히 중국으로 돌아가면 자주 볼 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집을 해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어요. 유정아, 내가 번듯하게 집 해왔어야 했는데 너 사는데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사는 꼴이라서 미안해. 나 야근도 하고 수당 챙기면서 열심히 살게. 그러지 마.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우리 마음 변치 말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아이 낳고 잘 살자. 넌 어쩜 이렇게 속이 깊냐? 하여튼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때 첫눈에 반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별소리를 다 하네. 남편과 금슬이 좋다 보니 저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이 득달같이 저희 부모님 펜션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정이 너 임신했다며? 배 모양 보면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사돈댁 펜션 가서 놀려고 했는데 너희도 알아. 아직 배 안 불렀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 펜션에요? 그래, 우리 사돈댁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 아무튼 그때 보자.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 댁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거든요. 저희 신혼집에서도 가까웠고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미리 언질도 주지 않고 본인 친구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펜션에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다가 간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불평을 하셨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한서방이랑 펜션 갈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하시네. 아이고,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희 시부모 때문에 요즘 못 살겠어. 왜? 아주 우리 펜션을 자기네 안방처럼 쓴다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친구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술 먹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돈이야 뭐 안 낼 수도 있다고 쳐. 너무하지 않니? 그래도 서로 예의 차리고 살아야 할 집안끼리. 정말? 아, 미안해 엄마. 너한테 그런 소리 듣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나도 속상해서 그냥 듣고 흘려. 아무튼 엄마가 너랑 한서방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 테니까 주말에 보자. 그 주 주말에 저희 부모님 펜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저를 가운데 세워두고 한 바퀴 돌려보면서 배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쯧쯧 혀를 찼습니다. 딱 보니까 딸이네. 아휴, 하여튼 내가 처음 보자마자 딸만 낳을 관상이다 싶었어.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는지 말씀하셨어요. 얘 아직 임신한 지 3달도 안 됐는데 벌써 그게 나와요? 그거 다 미신이에요. 배 모양 보고 어떻게 딸인 줄 아들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딸이면 어때서요? 딸이면 어떠냐니? 우리 집 손 귀한 집인 건 몰라서 그래요? 사돈 섭섭하게 말하네. 아휴, 기분 잡쳤네. 술 마시고 놀 기분도 아니고. 여보, 그냥 갑시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시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주차를 하느라 늦게 차에서 내려서 그런 소동을 몰랐어요. 시부모님은 본인 아들에게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냐고 잔소리를 해대다가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남편도 어리둥절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날 말도 안 되는 시부모의 태도에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임신을 한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딸 낳는데 뭘 그렇게 극성이냐며 몸 괜찮냐는 안부 한번 물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예상과 달리 저는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임신 20주차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먼저 물어오고 직접 해다가 주기도 했어요. 내가 우리 용석이 임신했을 때 그렇게 짠 음식이 땡기더라고. 내가 간간하게 젓갈 좀 해왔으니까 밥이랑 해서 맛있게 먹어. 아, 네, 어머니. 사실 저는 짠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짠 음식을 좋아해서 제가 잔소리를 하고는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젓갈류들은 저를 위해서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남편을 주려고 해오는 거나 다름없었죠. 엄마가 젓갈 해다 놓으셨어? 오, 내가 좋아하는 창란젓이네? 오늘 밥 2그릇 먹어야지. 너무 짜게 먹지 말라니까. 건강에 안 좋아. 당신 고기만 좋아하고 편식 너무 심한 것 좀 고치라고 했지. 이 맛있는 걸 어떻게 참아. 우리 아들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좀 줄일게. 나 아직 젊어서 괜찮아. 그때 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사람이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게 정말 슬픈 진실이라는 걸 나중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들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나서서 제 아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용돈은 꼭 보내라는 말도 하시면서요. 아유, 우리 용석이를 완전 빼다 박았네. 우리 예쁜 손주. 유정이, 너 유치원 다시 다닐 거지? 그럼 우리 손주 내가 봐줄게. 대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보내. 네?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돌봐달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 손주를 왜 사돈이 봐? 내가 아들 낳아 키워본 사람인데. 사돈은 딸 하나 키워봤는데 뭘 할 줄 알겠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쳐서 저와 남편은 고심 끝에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기기로 했어요. 대신 퇴근 시간에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밤에는 함께 보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돌봐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제 아들을 보면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 펜션에 무단으로 찾아가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딸을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손주를 예뻐해 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유정아, 나 아무래도 이상해. 왜? 또 변비야? 그게 아니라 나 똥 누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 뭐? 왜 그러지? 치질인가? 그런가?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해 보자. 설마 하니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워낙에 변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남편의 증상을 이야기했고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바로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암 4기라고 했어요. 대장암이 워낙에 증상이 없고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4기라고 하니까 가슴이 턱 막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 잘 먹고 변비가 좀 있기는 했지만 저도 참 안타깝네요. 그 젊으신 분이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돼서 그 수술은 소용이 없고요. 바로 항암 치료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남편도 어안이 벙벙해서 저를 가만히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시부모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날 항암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던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원망했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려? 이거 다 거짓말이지? 용서가, 이거 다 뻥이지? 엄마, 저 아직 괜찮아요. 치료 열심히 받으면 돼요.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며느리를 잘못 들인 탓이라고.
너 용석이한테 밥 잘해주라고 했지? 네가 신경을 안 써주니까 애가 이런 병에 걸리잖아. 이게 다 유정이 너 탓이라고.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대며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데 남편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도 모든 게 제 탓으로 느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병색이 짙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여위고 얼굴도 그을리고 정말 안쓰럽고 제가 나눠서 아플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 남편을 꼭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제 마음과 같았는지 저희 부모님께서 병원비를 많이 보태주셨어요. 시부모님은 그럴 여력이 되지 않았는지 한 번도 그 부분에 관해서 신경 써주지 않았고 항상 제 탓만 하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일을 하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서 점점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저도 남편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다니던 유치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시어머니가 맡아서 돌봐주었어요. 어머니, 세연이 잘 있죠? 잘 있지 그럼. 지금 놀다가 잠들었어. 엄마 보고 싶다고 칭얼대는데 너 언제 오니? 용석 씨, 오늘 항암 받는 날이잖아요. 항암 받고 나면 힘들어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시어머니는 통화를 하면 항상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본인 아들 앞에서는 아들 속상할까봐 울지도 못하면서 제 앞에서는 매번 울고 애보기도 힘들다며 타박을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우선 남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약값만 1억을 넘게 들여서 신약도 시도해보고 했지만 남편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져만 갔어요. 젊어서 종양이 더 금방 전이되고 악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버텨주어서 1년간 계속 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때쯤에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유정아,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아프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다 알아. 우리 엄마 너한테 화풀이하고 모진 시어머니인 거. 아버지도 그런 엄마 옆에서 아무 말도 없이 동조하는 것도 알고. 나 없으면 우리 세연이 혼자서 잘 키우면서 살 수 있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왜 없어? 나랑 우리 세연이 장가가고 자식 낳는 거 다 보고 가야지.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 세연이 키우는데 간섭하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놨어. 유정아,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펑펑 울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제 아들도 그때는 3살이 되어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와서 남편에게 아빠라고 말하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거든요. 아빠, 얼른 일어나서 나랑 놀러 가자. 그래, 우리 세연이 아빠가 만약에 없어져도 우리 세연이 엄마 말 잘 듣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빠가 왜 없어져? 없어지지 마. 그러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왈칵 끌어안고 펑펑 울고는 했어요. 아들은 어리둥절해서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저에게 와서 숨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게 남편이 기적처럼 회복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1년 1개월의 투병 끝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호흡기를 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변에 있던 가족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마지막으로 저를 진득하게 보다가 눈물을 흘리더니 바로 쓰러져서 숨을 거뒀어요. 저는 정신을 잃을 만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남편 병간호를 하며 몰래 눈물을 흘린 날들이 많아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죽은 남편이 불쌍하고 그렇게 떠나버린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몇천 갈래로 찢어지는 듯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대성통곡을 하고 제 머리채를 쥐어잡아서 저희 부모님이 뜯어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은 그동안 고생했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한 명만 빼고요. 장례식 하루가 지난 후에 도착한 첫째 큰아가씨는 저를 보자마자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 너, 내가 용석이 밥 잘 챙겨주라고 했지? 너만 아니었어도 내 동생 100년 해로 했을 텐데. 내 동생 명 갉아먹고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제 뺨을 내리치며 그렇게 폭언을 쏟아내는데 저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뭐라 반박을 하지도 못했어요. 멍하니 맞고 있다가 저는 며칠째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결국에는 기절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에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유정아, 정신이 들어? 아이고, 정말 모진 인간들. 지 아들 동생이 간 걸 왜 우리 딸 탓을 해? 누구보다 힘든 건 내 딸인데. 엄마, 아빠, 나 얼마나 누워있던 거야? 장례식장 다시 갈래. 안 돼, 조금 쉬어. 지금 이미 발인 마치고 장지로 떠났어. 뭐? 그럼 내가 가야지. 우리 세연이는? 우리더러 너나 지키고 있으라면서 네 시어머니가 안 가겠다는 세연이 억지로 데리고 갔어. 안 되겠다. 나도 빨리 장지로 갈래. 이미 장지에서도 다 떠났을 시간이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죽은 듯이 기절을 하고. 너 몸 추스려야지. 그냥 있어. 사실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였어요. 결국 링거를 맞으며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을 한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기운이 조금 생겨서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역시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예감이 들어서 저는 바로 시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집에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옷가지들이며 세간살이가 싹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포스트잇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어요. 유정아, 미안하게 됐다. 장소는 우리가 키우는 게 맞아. 찾을 생각하지 말고 잊고 너도 새 출발해라. 고마운 줄 알아. 저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을 간 건지 당장 찾아야 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유언처럼 남긴 세연이 지키며 잘 살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을 찾아가서 납치 및 유괴로 신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데리고 간 건데 무슨 신고를 하냐고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제가 울며 불며 제 사연을 다 말하는 중에 한 경찰이 친권도 없는 시부모가 애를 납치해 간 건 죄가 된다며 수사하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켜서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어머님, 아버님이 세연이 데리고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세연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 그날 장지에서 큰언니랑 가는 거 보기는 했는데. 큰아가씨요? 중국에 사시는 큰아가씨요? 응, 설마 중국 가셨나? 사실 용석이 그렇게 아파서 가망 없다는 소리 듣고 큰언니가 엄마 아빠 중국에 와서 사시라고 말하기는 했거든. 아이고, 정말 이 양반들이? 큰아가씨 전화번호랑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 가르쳐 줄게. 미안해, 올케. 아휴,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아들 집착이 심한지. 사실 나도 힘들게 살았어. 저는 시누이에게 받은 큰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아가씨, 큰아가씨 전화 맞죠? 저희 세연이 지금 거기 있어요? 뭐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 아버님이 세연이 데리고 사라졌어요. 지금 같이 계신 거 맞죠?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내 족하고 하나뿐인 손잔데 뭐 어떻게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끊어! 그렇게 발뺌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애간장이 타서 계속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분명히 중국에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경찰분들도 열심히 수사를 하시며 인터폴 수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절차가 복잡한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들 걱정에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뼈만 보일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서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인터폴 수사했고요. 그 위치 확인됐습니다. 그 중국 공안에서 잡아두고 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경찰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고 저는 당장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날아가는 그 시간이 제게 살면서 겪은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한국 경찰과 함께 잡혀있는 시부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중국 공안과 경찰이 대화를 나누고 시부모를 인계했어요. 저는 시부모를 보자마자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세연이 어딨어? 내 자식 어딨냐고! 유정아, 며느라, 미안해. 아이,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다 필요 없고 세연이 내놔! 그러자 중국 공안이 제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나 너무 무서웠어. 엄마 보고 싶었어. 세연아, 미안해. 엄마가 우리 세연이 빨리 찾고 싶었는데.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 왔는지 큰 시누이도 와서 저를 보더니 또 폭언을 해댔어요. 야, 너는 여기까지 쫓아와야 했냐? 너 남편 명 끊어먹고 아들까지 끼고 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누이가 쓰러져서 코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당황하기는 했지만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김유정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폭력은 안 돼요. 이번 건은 저희가 모르는 척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성을 되찾고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아들 내놓으라고 난리였어요. 우리 장손 데리고 어디를 가냐? 내놔! 내가 키울 거야! 그 집착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들과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친정 부모님 댁에 머물렀어요. 시부모는 납치 유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고 정신이 없었다는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저는 접근 금지 명령 신청도 했습니다. 시부모가 저와 아들에게 접근해서 또 제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시도하면 바로 징역을 살아야 했어요. 그게 무서웠는지 시부모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흘렀을까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여보세요? 유정아, 난 이씨입니다. 저 할 말 없어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소름 끼치니까. 끊지 마. 우리 세연이 잘 있지. 용석이가 남긴 하나뿐인 아들인데. 유정아, 우리 좀 용서해 다오. 세연이 보고 싶어. 세연이는 어머님, 아버님 끔찍하게 싫대요. 절대 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애를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다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이 죽은 게 왜 제 탓이에요? 당신이 아들한테 매일 짠 것만 먹였으면서. 내가 그때는 다 내 탓인 것 같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당신 아들 당신이 죽인 거야. 끊어! 그렇게 저는 속에 있던 말을 다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오는데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아들이 저와 떨어지고 낯선 중국 땅에 가서 받았을 충격을 치료해주기 위해 아동심리치료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씩씩하게 금방 털고 이겨냈어요. 세연아, 엄마랑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자. 응, 엄마, 나 평생 엄마랑 살 거야. 평생 살기는 너도 나중에 장가 가야지. 장가? 장가 안 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했지만 제 아들도 언젠가는 장가를 가겠죠.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제 이름으로 된 유치원을 차렸어요. 아직도 유치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심성 곱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 유치원 원생들을 보면 저 어린 아이들을 어른들 욕심 때문에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아들도 금방 극복하기는 했지만 중국으로 끌려갔을 당시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상상도 하기 힘드네요. 제 아들 소식 궁금하시죠? 아들은 지금 대학생이 되었어요. 애가 누구를 닮았는지 공부 머리가 좋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하더니 명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네요. 엄마, 나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꼭 필요한데 도움이 되는 그런 변호사가 될 거야. 그래, 우리 세연이 잘할 거야. 엄마는 세연이가 하고자 하는 일 잘 되길 항상 응원할게. 엄마 마음 알지? 그럼 알지. 우리 오랜만에 아빠 보러 갈까? 그럴까? 안 간 지 좀 됐지? 응, 가서 아빠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그래, 가자. 아들과 저는 3달에 한 번씩은 남편이 있는 납골 땅에 가고는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횟수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항상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 자식이 새 출발하기를 내심 바라고 계시지만 저는 제 아들 세연이에게 새아빠를 만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들도 본인 일 하게 되면 아들 삶 잘 꾸려가길 바라면서 저 혼자서 제 삶을 살 생각입니다.
저는 제 시부모 같은 시어머니는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을 납치했던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동네까지 소문이 쫙 번져서 그 지역을 떠나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네요. 만에 하나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본인들 이야기인 걸 알겠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할게요. 용석 씨를 낳아준 고마운 분들이지만 마음을 좀 너그러이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죄 뉘우치고 살고 계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중국에 사는 큰 시누이, 당신도 정신 차리고 사세요. 마음 곱게 쓰세요. 얼굴에 욕심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더 늙어서 못난 할머니가 됐겠죠? 아무튼 세 사람 앞으로도 볼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 기대와는 달리 저와 세연이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에 털어놓고 나니까 어쩐지 속이 후련하네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들으면 그런 말들 많이 하던데 직접 제 응어리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나니까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알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도 별탈 없이 행복한 인생 보내기를 바랍니다.